여러분,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왕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영조입니다. 무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의 왕의 자리에 있었고 또 그 오랜 기간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기도 했습니다. 또 영조는 이제 사실 극적으로 왕이 올랐죠. 어머니가 그 무술이 출신이라는 이런 신분적인 한계에도 있었고 또 경종하고 또 비교를 하면 왕의 동생이라는 자리에서 결국 왕이 올라서 정말 그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탕평, 경제적으로는 균역, 그리고 청계천 공사,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많은 편찬 사업에 이르기까지 영조 시대에 이룩한 많은 성과들은 결국 조선이 다시 이제 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영조 시대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업적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조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당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경종이냐 아니면 영조냐를 둘러싸고 서로 이제 당파 간에 치열한 대립을 하는데 이 경종을 지지한 정치 세력을 소론이라고 했고 바로 영조를 지지한 세력을 노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숙종의 후계자로 이 경종이 먼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실 경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노론들이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경종의 어머니가 희빈 장씨이기 때문에 바로 장희빈이죠. 숙종에 의해서 사약을 마시고 죽은 그런 인물의 아들이 왕위에 되면 혹시라도 왕위에 올라서 이 정치 보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행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노론들은 집요하게 경종의 그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종이 왕위에 올랐고 경종이 즉위하면서 소론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노론 세력들은 그 틈만 나면 경종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바로 이 영조, 왕자 시절에는 연인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영조를 즉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노론과 소론 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1721년과 1722년에는 큰 정치적 숙청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1721년이 신축년 그리고 1722년이 이민년이어서 신임 옥사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론들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론을 대표하는 4명의 신하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할 만큼 아주 그 치열한 그 정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영조는 숨을 죽이면서 그 왕세제라고 합니다. 이때는 경종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때 경종에게는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불운하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영조를 이미 후계자로 삼고 있어서 왕세제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영조를 지원하는 세력들은 노론이었기 때문에 이 노론들이 대거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 영조는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 경종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경종이 승하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경종의 죽음에 대해서도 노론 측에서 특히 영조 측에서 경종을 독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영조가 경종에게 보낸 그 게장과 그 생감을 함께 먹으면서 경종이 죽었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중에 특히 이 영조를 반대하는 세력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이 문제 제기가 됩니다. 어쨌든 경종이 돌아가시고 영조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치열한 정치 보복, 당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즉위 직후에 바로 선언하는 게 정치적으로
탕평입니다. 탕평. 그래서 이 탕평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원래 유교 경전인 서경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도가 아주 그 탕탕하고 왕의 도가 평평하다. 그래서 이 공평하게 하고 좀 더 이제 그 탕탕하게 하는 거. 아주 그러니까 그 멀리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원대하게 하는 그런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치 형태는 공평해야 된다는 의미로 탕평이라는 용어를 영조는 스스로의 어떤 그 시대 이념으로 삼고 이제 정치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조는 탕평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노론과 소론으로 당색이 갈려 있는데 노론 중에서도 조금은 온건한 인물들, 소론 중에서도 조금은 좀 부드럽고 온건한 정치적 색채가 조금 옅은 인물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이런 그 신하들을 탕평파 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탕평 대신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등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정치인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게 했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1727년에는 탕평교서를 반포합니다. 왕이 탕평의 뜻을 담은 교서를 반포하기도 하고 1742년에는 성균관의 군내에 탕평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 군내에 이 탕평비를 건립하게 된 것은 성균관이라는 곳이 앞으로 이제 관리가 될 사람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차 관리가 되어서는 절대 이 당쟁을 일삼지 말고 좀 더 화합하면서 정치를 하라는 의도에서 탕평비를 성균관 내에 세우는 그런 면에서 영조의 이 탕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탕평채라는 음식 먹어본 적 있나요? 이 탕평채라는 음식 지금 또 뭐 한식집 가면 많이 이제 나오는 음식인데 이 청포묵에다가 이제 뭐 계란이라든가 뭐 쇠고기 다진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고명으로 삼아가지고 먹는 음식인데 여러 다양한 그런 음식들을 함께 먹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 탕평을 추진했던 영조 시대부터 유래한 음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탕평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조의 정치 철학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탕평이었다. 그리고 이 탕평은 본인 스스로가 당쟁이라는 치열한 정치적 대립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이런 정치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탕평책이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조의 탕평책은 쉽게 이제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영조의 즉위를 집요하게 반대했던 소론 세력들은 영조의 즉위를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728년에 이인자라든가 정희량, 박필몽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영조의 정권을 부정하고 경종의 죽음이 의문사다, 독살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인자가 주동이어서 이인자의 난이라고도 하고 이 1728년이 무신년이었기 때문에 무신난이라고도 하는데 이 무신난으로 말미암아 이 소론과 남인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영조의 정권에 반기를 듭니다. 이때 영조는 결국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하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진압군의 그 사령관으로 임명된 오명왕이라는 인물은 소론 출신이었어요. 결국은 소론으로 하여금 그 반란을 진압을 하게 했고 또 이 반란군의 토벌에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박문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 영조대 암행어사로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래서 박문수는 영조대의 암행어사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인자의 난을 이제 겪고 난 후에 영조는 탕평을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본인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노론 세력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1728년에 무신난이 가져온 효과는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 노선을 수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조의 그 또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드라마 많이 본 사람은 동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숙빈 최 씨입니다. 이 숙빈 최 씨라는 분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생모 중에서도 극적인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는 일반 궁녀도 아니고 무술이라 그래가지고 무술이라는 말은 몽고어에서 유래했는데 궁중에 허드렛 일을 하는 계집종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뭐 궁궐에서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 그런 신분의 그 인물이었는데 일약이 무술이 출신이었던 숙빈 최 씨가 숙종의 후궁으로 되게 된 까닭은 이 숙빈 최 씨가 상당히 이제 마음씨도 착하고 특히 인현왕후 궁에 출입할 때도 매우 이제 그 단정한 그런 모습이 숙종에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일약 숙종이 후궁으로 삼은 여인입니다. 뭐 조선시대판 신데렐라 이렇게 뭐 봐도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신분이 상당히 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조선시대에는 왕자라 할지라도 왕세자를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 어린 시절에 궁궐에 살다가 대체로 결혼을 하게 되면 궁 밖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 역시 18세부터 28세까지 10년 동안 궁궐 밖에서 살아가요. 그런 그 궁궐 밖에서 일반 서민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면서 상당히 이제 백성들의 어떤 그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군주로 성장을 해갑니다. 그래서 영조하면 대표적으로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서민군주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왕이 뭐 즐겨 입는 그런 골룡포라든가 이런 거를 입는 대신에 평시에는 모시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하고 또 이제 왕이 이제 행렬을 할 때 들고 다니는 우상 같은 경우도 이 뭐 무명으로 해서 그 철저하게 사치를 방지하는 이런 면모를 보입니다. 검소함이 몸에 배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그 어머니의 신분이 조금은 그 낮아서 그런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궁궐 밖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상을 몸소 체험한 점이 영조가 서민군주의 어떤 자질을 보이는 그 배경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이제 궁 밖에 살면서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서민군주의 면모를 확실하게 이제 다져가는데 이런 모습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균역법의 실시입니다. 균역법.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조선시대에 가장 영조시대 하면 탄평책과 더불어 떠오르는 정책이 균역법이라는 정책인데 이 균역법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져야 할 가장 대표적인 부담이 일단 토지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전세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부담이 있어요. 이걸 공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물에 대한 부담은 이 17세기에 대동법으로 어느 정도 정착돼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조 시대인 18세기에는 가장 이제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 군역입니다. 군역.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남자 같은 경우 양인 장정들은 16세에서 60세까지 군역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이제 뭐 요즘처럼 뭐 그 국방의 뭐 그 의무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역에 맞는 역을 하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 합당한 군포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군포. 그래서 군포를 부담하는데 이 군포 부담이 1년에 2필, 옥감 2필을 부담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1년에 2필이지만 이 부담이라는 것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상당히 그 힘든 부담이었고 특히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매우 이 부담하기에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는 양반에게는 군역의 부담이 없었어요. 군포의 부담이 없으니까 그만큼 일반 서민들이 져야 할 군역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 또 여기에 더해서 영조 시대에 접어들면 개인이 자기 군포만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라 황구첨정이라 해서 16세가 되지도 않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이 군역의 장부에 들어가면 그 부담도 해야 됐고 그리고 백골징포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의 군포까지, 또 족징이라 해서 친척의 군포, 인징이라 해서 이웃 사람의 군포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군역의 부담이 매우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그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가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영조라는 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또 사례는 상당히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백성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왕이에요. 수시로 행차를 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바로 군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균역법을 실시할 때도 창경궁 홍화문 앞에 나가서, 창경궁의 정문이 홍화문입니다. 그래서 홍화문 앞에 나가서 계속 백성들에게 군역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호포론이라 해서 집집마다 군역을 부담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군역의 부담을 이제 토지세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돈으로 내는 게 옳으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이제 백성들이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러면 가장 적합한 형태로 결정한 게 결과적으로 균역법으로 현실화됩니다. 균역법의 핵심은 1년에 군포 2필을 바치던 것을 1필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 정도의 부담을 없애주면 국가재정이 아주 부족해지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제 선무군관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조선시대에 가장 이제 양반들의 특권 중에 하나로 되었던 게 이제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에게까지 영조도 군역을 부과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협안으로 그 양반 중에서 일정한 직역이 없이 그야말로 놀고 먹는 일부 양반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무군관포를 바치게 했고, 또 모자라는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1결당 쌀 2마리나 돈 5전을 받는 결작을 징수를 하고, 또 이 어세, 염세, 선세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 또 소금에 대한 세금, 그리고 이 배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을 함께 받아들여가지고 반값 군포를 실천하는 대신에 그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렇게 보충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반 서민 경제에는 아주 그 부담이 적게 되고 국가재정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균역법을 전개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균역법을 주관하는 관청으로 균역청이라는 기관을 설치를 하고, 또 균역 3옥이라 해서 균역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것을 책자로 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시대 정치적으로는 탕평정책,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는 균역, 그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시대를 또 대표하는 경제정책 중에 하나가 청계천, 준천 사업을 들 수가 있어요. 이 강의 잘 들으신 분, 청계천이 인공하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청계천을 처음 뚫어놓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종 때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4곳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홍수의 피해가 심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한양 도성을 관통하는 하천인 청계천을 뚫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청계천이 이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으로서 또 홍수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청계천에 많은 토사들이 쌓여갑니다. 특히 영조 시대, 그러면 18세기쯤 되면 이 조선 시대에도 도시화가 진전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산에 나무도 많이 베고 땔감을 구해야 되니까 또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수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배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흙들이 쌓여가지고 청계천이 자꾸 이제 그 홍수 조절 기능 같은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영조가 이것을 청계천 공사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계천의 준천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준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영조는 철저하게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1752년에 광통교에 직접 행차를 하셔가지고 준천의 가부를 물어봅니다. 이것을 뚫어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것이냐.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업의 타당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신하들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칩니다. 회의를 거친 이후에 결론적으로 청계천 공사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마침내 본격적인 청계천 공사를 실시했고 1760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달에 걸쳐서 35,000량,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 그리고 2,300석의 쌀이 드는, 그리고 동원된 연 인원만 해도 약 20여만 명 이상의 인원이 동원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공사에는 약 6만여 명의 백성들에게는 임금을 지불을 해요. 급료를 지불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당시에 도시에,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에 많은 빈민들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업자도 구제하고 또 이 준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계천의 토사를 다 제거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는 청계천 본연의 기능을 확실하게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계천 준천 사업은 이 실업자 구제 그리고 홍수 피해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정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 같은데 미국에도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수립을 해서 그 당시에 대토목 사업을 벌임으로써 이 실업자도 구제하고 국가의 어느 정도 재정 같은 거 이런 것도 기반도 확충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아마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토목공사 사업을 벌여서 홍수 피해 방지와 실업자 구제라는 이런 모습은 마치 이 미국의 뉴딜 정책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에 우리 영조 대왕께서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해서 정말 그것을 성공리에 마쳤다라는 점, 이런 것도 매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영조는 청계천 공사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후대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자신의 시대에 이게 흙을 파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 이후에도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청계천 준천 사업을 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믿으면서 청계천 다리에다가 경진지평이라는 4글자를 새겨서 이렇게 다리 위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진지평이라는 4글자 이렇게 다리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놓으면 요 4글자가 항상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흙이 쌓여가지고 이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침범을 하게 되면 다시 청계천 공사를 해서 이것을 완성을 하라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고, 후대의 왕들도 계속해서 이런 청계천 준천 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래도 홍수 피해를 방지하면서 도시의 기능을 유지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계천 공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감동적인 부분도 많은데요. 영조가 이 신하들하고 이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조실록에는 그런데 조금은 간단하게 청계천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준천사실이라는 이런 책자를 간행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승정원 일기라는 책을 보면 영조 때 청계천 공사한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다리를 팠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들었다라든가 이 공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즐거운 그런 이 비명을 지르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 공사의 그 진척 상황을 이야기할 때 영조가 막 이렇게 신하들한테 웃음을 지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아주 생생한 내용들이 승정원 일기라는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 정보 하나 주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이 총 9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왕조실록도 포함되고 바로 승정원 일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 돌아온 조선왕조 의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9건 한번 지금 관심 있는 학생들 꼭 한번 필기하세요. 우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기록유산. 기록유산이라는 것은 기록물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요것이 바로 우리 특히 조선시대에 많은 정치적 업적이라든가 왕들의 정책 또 우리가 조선시대의 장금이라든가 공기려와 같은 이런 인물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생생한 그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기록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997년에 조선왕조실록하고 훈민정음이 세계기록유산이 되었고 2001년에 승정원 일기하고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기록유산 그리고 2007년에 조선왕조 의궤하고 그리고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판 이렇게 2건씩 짝으로 되다가 2009년에만 외롭게 허준에 동의보감이 됐어요. 그럼 이제 7개죠. 그리고 바로 2011년 작년에 일성록과 조선시대 이제 왕의 일기에서 시작한 기록인 일성록과 그리고 이 현대에 관한 기록 중에는 유일하게 5.18 관련 기록물까지 포함해서 총 9건의 세계 기록유산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승정원 일기와 같은 책은 영조시대 청계천 공사의 구체적인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그 시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그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영조 시대에서 가장 영조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벤트라면 이벤트고 그 행사가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1759년에 영조가 66세 되던 해에 15세 신부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이합니다. 계비로 맞이하는데 이거 보면 우리 또 학생들 놀랄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 왕실의 이 법도상은 정비가 사망한 이후에는 계비를 왕비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왕비는 정식 왕비하고 똑같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때 똑같은 지위라는 것은 이제 종묘의 신주를 함께 모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계비는 정비와 더불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무덤을 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릉의 그 칭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영조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과정 속에서 66세 때 15세 신부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하셨고
요 왕비로 맞이한 상황이 영조 정순왕후 가래 도감 의궤라고 해서 이 의궤의 기록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 정순왕후 가래 도감 의궤 보면 당시 영조가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료화면 보시면 이 왕의 가마는 사방을 다 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행운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신분으로 혼인을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 10대 초반에 왕세자 때 혼례식을 올리기 때문에 왕의 신분에서 혼례식 하는 경우는 주로 계비를 맞이할 때 혼례식을 올립니다. 그랬을 때 이 혼례식을 올리고 그 상황은 가래 도감 의궤라고 해서 이 의궤의 책자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의궤는 그 당시에 혼례식의 행사 기록뿐만이 아니라 반차도라는 그림까지 첨부를 함으로써 아주 생생하게 그 당시 혼례식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그 왕의 혼례식에서는 왕비 수업을 받고 있었던 왕비를 이제 궁궐로 모셔오는 장면을 반차도 그림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15세 신부 정순왕후가 이제 별궁인 어의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으러 받고 있을 때 영조가 직접 가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친영이라고 하죠. 이 친영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보면 정순왕후가 영조에게 왕비로 이 간택을 받을 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주 면접을 잘 봤다라는 그런 일화가 그 야사에 전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신부들을 이제 그 간택을 했을 때 그 아버지 이름, 여성의 이름을 안 쓰니까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방석에다가 그 새겨 놓습니다. 근데 다른 주수들은 전부 다 거기에 앉는데 정순왕후만 그 자리에 앉지 않아요. 너는 왜 앉지 않느냐 하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아버지 이름에 이렇게 엉덩이를 댈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야, 되게 똑똑하다. 조금 가산점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주수들에게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우냐 했을 때 어떤 주수는 뭐 국화다, 어떤 주수는 장미다라고 하는데 정순왕후는 뭐라 그러죠? 목화라고 합니다. 너는 왜 목화라고 대답하느냐? 목화는 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아주 이제 정말 보너스 점수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질문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 어떤 게 가장 깊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어떤 교수는 뭐 바다가 깊다, 어떤 교수는 뭐 산이 깊다, 또 뭐 물이 깊다 이러는데 정순왕후는 인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라고 해서 정말 똑똑한 그 신부감이다 해서 영조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대동기문이라는 책에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정말 그 좀 연세는 드신 상황에서 아주 젊고 총명한 계비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영조가 서민 군주로서의 아주 이미지가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신의 혼례식에서도 매우 이 사치를 방지하는 이런 조처들을 매우 많이 내려요. 그 가마 같은 경우도 헌가마를 수리해서 쓰라 그러고 가마에 이렇게 뭐 장식하는 금장식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 혼례식에 있는 옷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 검소하게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이 의궤나 실록의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혼례식에서도 영조는 서민군주의 이미지를 아주 잘 보이고 있었다. 영조는 즉위하는 과정에서 매우 그 힘든 그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 본인이 왕위에 오른다면은 이런 당정의 폐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뜻에서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을 했고 본인 스스로가 서민적인 이미지를 매우 갖추고 있었고 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 균역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군포를
두 필의 부담을 한 필로 내려주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또 이 청계천 준천사업과 같은 대토목공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이런 또 다목적 효과를 또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영조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업적이 아주 굳건했기 때문에 이후 영조 시대도 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왕 영조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그 후계자, 바로 아들 사도세자 문제였죠. 그리고 이 사도세자 역시 아버지인 영조에 대해서 상당한 이 공포감이라든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고, 두 부자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조선왕실 최대의 비극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